자, 우리 이 단어는 문학으로 느끼는 삶인데 우리 첫 번째는 마음을 나누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심리적인 인식, 문학 작품에 담겨져 있는 심리적 인식을 알아볼 건데 우리 심리라고 하면 대상을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우리 심리적 인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대상이 꼭 예뻐야만 심리를 느끼는 건 아니라고 했어. 대상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어. 아니면 되게 슬플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삶의 진실을 발견하고 어떤 삶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게 심리적 인식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내가 살면서 어떤 것을 받고 거기서 어떤 아름다움을 느꼈어. 이걸 시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길잡이로 들어가 보시면 우리 시, 여태까지 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자, 시라는 게 뭐냐? 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주제라고 부릅니다. 시 속에 나타나는 주제. 자, 그리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주제와 운율이 있고요. 자, 그래서 주제가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운율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형식적으로 굉장히 압축하여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압축적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 압축된 것 안에 운율도 있어야 되고 주제도 전달해야 돼. 그래서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사용해요. 예를 들면 심상을 나타낸다든지 우리 심상까지가 시의 3요소입니다. 주제, 운율, 심상 이 세 개가 시의 3요소고 자, 심상이 뭐야? 어떤 감각으로 느껴지는 우리 마음속에 상이 맺히듯이 대상이 또렷하게 느껴지는 걸 우리 심상이라고 부를 거고 심상 말고도 다양한 표현, 다양한 비유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이런 표현 방법들을 사용해서 의미를 더 잘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의 구성 요소 했어요. 우리 시의 3요소 방금 얘기했죠? 주제, 운율, 심상. 이게 시의 3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시라고 하면 시 속에 전달하려는 생각 무조건 있죠? 그리고 운율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운문이라고 부르지 운율이 느껴지는 글이다. 자, 그리고 마음속에 감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중학교 과정에서는 우리 심상이라고 하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그리고 촉각, 미각, 그리고 두 개의 감각이 같이 하나에서 다른 걸로 전이 되는 공감각, 6개의 감각, 요걸 심상이라고 했고요.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상승적인 이미지, 우리 심상을 이미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이런 것들도 심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면 자, 우리 시의 종류, 자, 형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3개. 형식이 정해져 있다.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쓴다. 이거 정형식.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시조. 우리 시조는 고려 말부터 시작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고 오늘 배울 향가. 향가도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시입니다. 자, 자유시는 우리가 현대시들에서 대체로 제일 많이 배운 게 자유시죠. 자, 자유시는 어때요? 자유로운 형식. 시인이 쓰고자 하는 형식으로 쓴 시들을 자유시라고 부르고 산문시는 딱 봤을 때 연과 행의 구분이 없어서 마치 산문처럼 보입니다. 이런 걸 산문시라고 불러요. 우리 형식은 내가 내용을 보지 않아도 그 시를 읽었을 때 운율을 어떻게 형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나누는 거라서 이 형식은 내용이랑 상관없어. 자, 그러면 내용을 읽어봤더니 무엇에 대한 시냐?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서술했으면 서정시. 서사시는요, 사건을 서술하면 서사시예요. 그래서 보통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오고 어떤 일정한 스토리가 있으면 우리 서사시라고 부릅니다. 역사사실, 보통 신화를 다루는 서사시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 작품 중에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과정까지 해서 서사시 배우는 건 국경의 밤이라는 서사시가 있어요. 요거 말고는 그닥 서사시를 많이 배우지 않습니다. 이 국경의 밤은 남편이 밀수를 하는데 이 국경을 넘을 때 잡히면은 끝장나거든. 아내가 그 남편을 걱정하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요. 자, 급식, 희곡처럼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우문세 대사로 이루어져 있다. 요건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시면 자, 시의 전달자. 자, 말하는 이 우리 시적 화자라고 부르죠. 자, 시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이 내가 전달하려는 생각이나 느낌, 주제랑 가장 잘 맞는 목소리를 선정할 건데, 그래서 우리 화자는 뭐다? 시인의 대리인으로서 주제를 가장 잘, 그리고 주제와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적 상황과 말하는 정서 및 태도, 이거 되게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 화자가 직접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직접 드러나지 않았지만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때도 있어. 혹은 화자가 아예 없고 마치 3인칭처럼 바깥에서 대상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시들도 있어. 만약에 화자가 있다, 그러면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감정이나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이걸 찾으면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대체로 나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감정을 느껴. 나 이런 상황인데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게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화자가 나오지 않고 되게 객관적이다. 그러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나 상황 그 자체, 그게 곧 주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시적 상황이나 얘가 어떤 정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뭘 보면 알 수 있게? 바로 시에서 화자가 다 말해줄 거야. 다 말해줄 거기 때문에 자, 한번 옆에 예문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이거 많이 봤죠? 자, 서시입니다. 윤동주의 서시예요. 자, 윤동주의 서시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아마 다 알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해서 화자가 나라고 직접 드러나고 있는데 얘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뭐뭐 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나는 나는 과거 죽는 때까지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자, 하늘은 내 모든 행동이나 내 속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존재, 양심일 수도 있고 절대자일 수도 있어. 양심 또는 절대자에게 한 점의 부끄럼도 없기를 소망했어. 그래서 잎새이는 바람, 잎새를 살랑살랑 흔들자. 그러니까 내가 약간의 내면적인 동요,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약간 이런 내면적인 동요, 여기에도 나는 괴로웠어. 나는 왜? 너무너무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고 있거든? 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자, 별은 하늘 위에 있고, 하늘은 우리가 동경하고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존재니까, 그리고 어두운 밤하늘에 빛을 내는 존재니까, 자,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 희망이나 혹은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 별이라고 볼 수 있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는 건 우리 뭔가 간절히 바라면 계속 얘기하고 이걸 노래 부른다. 거의 노래를 부르네. 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자, 그러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내가 바라는 이상을 간절히 추구하는 마음으로, 자, 모든 죽어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생명체는 일단 태어나면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있죠. 사랑해야지 다짐하는 거야. 자, 죽어가는 것. 시대 상황으로 보면 일제강점기니까 죽어가는 것은 핍박받는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고, 자,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역시 뭐뭐 하겠다. 미래 시대인데요. 의지를 다질 때 사용하는 선어나 러미입니다. 자, 그럼 나한테 주어진 길, 내 운명의 길을 받아들이겠다. 내 운명의 길을 가겠다. 바로 소명의식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나한테 주어진 임무, 요것을 수행하겠다. 그럼 나한테 주어진 임무가 뭔데? 여태까지 쭉 보면 나는 순수한 삶을 원하고, 그리고 이상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겠다. 라는 것을 다짐하고, 오늘 밤에도 현재로 돌아와서 밤이니까 어두운 현실, 별이 바람에 스친다. 자, 별은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라고 그랬고, 바람에 스친다 라는 건 뭐다? 바로 현실적인 어떤 억압이나 시련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려고 해? 이런 어미들만 봐도 앞으로의 삶을 다짐하고 의지를 다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태도,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 자, 계속 오늘이 밤이다, 밤 어두움을 계속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부정적 현실에 처해 있고, 그 와중에도 뭐 하겠다?
순수한 삶을 살아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낯선 시가 나왔을 때는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향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향가란 신라시대에 생겨나서 고려시대까지 이어진 노래로, 그러니까 이 향가에서 향이요, 신라를 뜻해요. 자, 신라시대 노래입니다. 자, 신라시대 노래라서 신라 사람들이 부르는데요. 근데 자, 신라가 끝나고 통일신라도 끝나고 고려가 시작됩니다. 그럼 아이고 이거 신라 노래니까 고려가 시작됐으니까 부르면 안 돼? 하지 않겠죠. 부르던 건 계속 부를 거 아니야. 초반까지는. 그래서 고려 초정부까지는 이어졌고요. 주로 향찰로 기록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향가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신라 노래라는 거, 그리고 향찰로 기록됐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 향찰이라는 게 뭐냐? 우리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는 우리 글자가 없어요. 한자를 빌려다가 표기하는 체계를 사용했겠지. 근데 한자로는 다 표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중국말이지. 그래서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표기 체계를 갖춘 게 향찰입니다. 향찰은 한자에, 그러니까 이게 향찰로 써놓으면 중국 사람도 못 읽어. 한자에 음이나 또는 훈이라고 하고 뜻이라고도 하죠. 뜻을 빌려서 표기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소리, 어떤 거는 뜻을 빌릴 때가 있고 소리를 빌릴 때가 있어. 근데 이걸 그냥 빌려서 쓴 게 아니라 우리말의 어순 그대로 써요. 자, 우리말 어순 그대로 씁니다. 우리 한문 수업 시간에 배웠으면 한문을 보면 중국말 어순이 우리말과 완전히 다른 거 알죠? 거의 영어에 좀 더 가깝죠, 우리말보다는. 근데 이걸 빌려다가 우리말 어순대로 쓰는데 조사랑 어미까지 다 한자로 써요. 조사와 어미까지 표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뭐뭐를 자, 목적격 조사 있죠. 자, 목적격 조사를 쓸 때는 우리는 뭐뭐을이라고 하면 자, 얘를 뭐라고 쓰냐면 새 을자를 써요. 그 자리에. 그리고 뭐뭐 했다 하면 뭐뭐다 우리 종결어미죠? 그럼 이때는 마늘 다자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 어순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향찰이라고 부르고, 향찰은 의미나 뜻을 빌려서 써야 되니까 당연히 한문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신라시대 향가를 누가 쓸 수 있을까? 한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쓸 수 있겠구나. 귀족계층이 썼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는 불교를 굉장히 숭상합니다. 이때 당시 불교의 승려라고 하면 그냥 스님이 아니라 서양의 그 성직자들. 뭔지 알죠? 그런 느낌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분이 높지 않으면 우리 그 신라시대 골품제 있잖아. 그 중에 되게 높은 계급이 승려가 될 수 있는 계급이 있잖아. 뭔지 알죠? 우리 인도 카스트 제도만 봐도 승려 되려면 되게 높은 계급이어야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 승려들은요, 이때 당시 높은 귀족이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자, 화랑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귀족의 자제들이 가입한 게 화랑이죠? 자, 승려나 화랑 같은 이런 귀족 계층이 주로 작가였다라는 거고, 자, 우리 형식. 자, 우리 얘 정형시라고 그랬어요.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형식. 자, 어떻게 형식이 정해져 있냐? 자, 네 줄짜리가 4구체. 줄마다 달라져요. 네 줄짜리가 2개 연결되면 8구체. 자, 8구체에 마지막 2줄을 더 붙이면 이걸 납구라고 부르는데, 납구를 붙여서 19체로 만들어요. 그래서 4구체, 8구체, 19체인데 제일 초기 작품이 4구체고 점점점 발전해서 19체가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체 형가는 대부분 기, 서, 자, 아까 넷 마지막 2줄 이렇게 붙인다고 그랬죠?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기서결인데 우리 결이 낙구야. 얘가 낙구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
결사에 당하는 낙구의 첫머리는 감탄사 무조건입니다. 이게 형식이야. 4줄짜리 4구체, 4줄 한 번 더 붙여 8구체, 여기에 낙구를 붙이면 19체인데 19체 낙구 첫머리는 무조건 감탄사로 시작해요. 이게 형식이고요. 그래서 불교적인 세계관이라든지 뭐 나라에 대한 충성, 걱정 혹은 다른 하랑을 예찬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망매가나 서동요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우리 오늘 볼 건 제망매가고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현가는 모두 25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향찰로 표기됐기 때문에 누가 해석했느냐, 누가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서 밑에 누구 본이다, 누구의 해석이다가 꼭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작품이더라도 해석이 미묘하게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바로 고전은 우리 이따가 볼 거라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얘부터 볼게요. 자, 문학작품을 통한 심미적 체험의 의미와 효과. 자, 인간과 세계의 진실. 자, 이 심미적 인식이라는 건 아름답다. 자, 이 아름다움은 뭐라고? 인간이나 세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과 세계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 진실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 문학작품 안에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심미적 인식이 언어로 표현된 겁니다. 자, 그러면 문학작품에 담긴 심미적 인식이라는 건 뭐냐? 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거나 숭고하다거나 비장하다거나 조화롭다거나 우스꽝스럽다거나 하는 심미적 인식이 담겨 있어요. 자,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느끼면 되겠고 추하거나 우스꽝스러운 것 안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하면 웃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반대적인 심리적 인식, 삶의 진실을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재미를 그냥 느끼는 것 안에서도 심리적 인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애들이 심리적 인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고전 문학을 감상할 때는 미적 범주를 나눠서 보기도 해. 이 심리적 인식에 대한 범주예요. 정리를 살짝만 해볼게. 자, 우리 심리적 인식에 대한 고전에서 미적인 범주를 4개로 나눕니다. 자, 4개로 나눠요, 미적 범주를. 그래서 고전을 배울 때는 이 부분이 이 미적 범주 안에 어디에 해당하느냐라는 것들이 많이 다뤄지게 되는데, 자, 이를테면 여기가 현실이고, 자, 높은 곳에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융합되어 갈 때가 있고 상반될 때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높은 이상을 추구해 나간다. 그럴 때 숭고한 아름다움, 숭고미가 나옵니다. 자, 지금 현실은 힘들지만 나는 높은 이상을 추구해 나갈 거야. 이것을 극복해 낼 거야 하면 숭고한 아름다움, 숭고미예요. 자, 아니면 나 이상을 추구하고 싶지만 인간의 한계를 부딪혀서 어쩔 수가 없구나. 자, 좌절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비장한 아름다움, 비장미가 나옵니다. 자, 현실과 융합되어 나가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존재하는 현실 그 자체를 아름답다, 조화롭다라고 인식할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이고 고전에서 대체로 자연이나 어떤 그 풍경 이런 것들의 아름다움을 예찬할 때 혹은 이 조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데요. 우아미라고 합니다. 그럼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풍자나 해악 같은 것들 있죠. 우스꽝스럽다, 추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골개미라고 불러요. 자, 풍자나 해악이 나오면 골개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전 문학은 미적 범주를 4가지로 나누는데 대상이 꼭 아름다워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 안에서 삶이나 세계에 대한 진실, 그 속의 아름다움, 이것들을 파악했다면 이것이 바로 심미적 인식이다. 자, 그러면 자, 심미적 체험을 하면 뭐가 좋을까? 바로 작가와 독자. 바로 독자는 혼자 읽으면서 작가와 공유하고 읽고 나서 다른 독자와 이야기할 때는 독자와 독자. 자,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자, 심리적 인식을 공유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면서 왜? 삶의 진실에 대한 심리적 인식이라고 했으니까 세계를 이해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어줍니다.
자, 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다양한 정서나 심리적 경험을 확장할 수 있고요. 이것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제망매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망매가, 우리 얘는 줄을 보시면 알겠지만 19채입니다. 10줄짜리죠? 자, 우리 10줄짜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기, 하나, 둘, 셋, 넷, 4줄, 그 다음 서,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결. 자, 기서결의 셋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고, 자, 결이 뭐라고 그랬지? 얘가 낙구라고 했죠? 자, 지금 보기만 해도 낙구의 첫머리에 뭐 나와요? 아, 감탄사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체형과 기서결의 세 단계, 특히 결, 낙구의 첫머리는 감탄사로 시작한다. 이게 형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제목을 보니까 제망매가, 제는 제를 지낸다. 제를 지낸다. 누구의 제? 망은 죽었다. 매는 누이. 망매가 죽은 누이. 여기 써있죠? 얘가 죽은 누이. 죽은 누이 동생에 대해서 제를 지내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제망매가. 자, 지금 누가 썼어요? 자, 월명사라는 승려가 썼습니다. 자, 월명사라는 승려. 자, 그러면 자, 아래로 내려가서 배경설화랑 같이 볼게요. 자, 우리 향가의 가장 큰 특징은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진다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배경설화 먼저 보시면 신라시대의 고승, 여기서 고승은 높은 승려, 이름이 난 승려.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 제사를 지낼 때였다. 월명사가 이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저승 가는 길에 여비로 쓰라고 관 속에 넣어두었던 종잇돈이 극락세계, 우리 불교에서는 천국이 극락이죠? 극락세계가 있다고 알려진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자, 그래서 아, 누이가 극락으로 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이 노래를 부른 건데요. 이 극락은요, 서쪽에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서방정토라고 부릅니다. 자, 극락세계는 서방정토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거 봤을 때 서로 가는 달, 뭐 이런 말 나와. 달은 서쪽으로 집니다. 바로 극락으로 가는. 나도 극락으로 가고 싶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배경설화 봤으니까 자, 생사. 삶과 죽음의 길은 이에 있음에. 여기 어디? 여기. 자, 지금 화자는 어디에 있어요? 이승에 있죠. 자, 그럼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이승을 뜻하고, 자,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왜 머뭇거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승에 있음으로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나는 간다. 자, 여기서 나는 누구? 죽은 누이. 자, 죽은 누이가 나 죽습니다. 말도 못다 하고 어떻게 갑니까? 자, 누이에 대한 어떤 상실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슬픔이나 안타까움이에요. 슬픔.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 어떻게 갑니까? 라고 안타까워해요. 자,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여기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그러면 잎사귀가 떨어질 때 때가 돼서 떨어진 게 아니라 빨리 분 바람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비유했죠? 자, 그러면 한 가지에 라고 가는 건 모르는 라고 했어. 바로 너와 나. 바로 죽은 누이와 이 말하는 이를 잎사귀에다가 비유한 거고요. 잎사귀에 비유했는데 우리 누이가 어떻게 죽었어? 이른 바람에 떨어졌어. 그럼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죽었다는 거거든? 그럼 뭐게? 죽은 누이는
요절을 했다. 요절은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걸 말해요.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자 비유가 나타나고 있고 한 가지에 나고 자 한 가지는 뭐게? 바로 내가 잎사귀면 가지에서 나오죠? 한 가지는 같은 부모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너와 나는 뭐라 그러죠 이거? 남매다. 자 그래서 한 가지에 났다. 한 부모에게 낳다. 자, 같은 부모에게 낳다. 우리는 남매다. 라고 했고 가는 곳 모르는 점. 가는 곳은 모르겠구나.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게? 바로 같은 부모에게서 순차적으로 태어났어. 근데 어때? 자, 이 누이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때가 아직 안 됐는데도 그냥 떨어져 죽어버렸어. 삶이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무상감을 느끼는 겁니다. 인생 무상. 자,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자, 여기서는 가는 거 모르겠구나. 허무함, 무상감.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이런 생각에 빠져들고 하지만 자, 이제 돈이 서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자, 이것을 극복합니다. 슬픔을 극복하고 승화시켜. 여기서 분위기가 뒤집혀요. 전환. 자, 시상이 전환되면서 미타찰에서 만날라. 왜? 동생은 이미 미타찰로 간 거야. 극락세계로 간 거야. 돈이 서쪽으로 갔으니까 돈을 가지고 내가 미타찰로 갔구나. 그러면 내가 미타찰에서 누이를 만날 수 있겠구나. 자,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답가 기다리겠노라. 자, 돌을 닦으면서 그날을 기다리겠다. 자, 뭐하고 있어? 슬픔을 극복하고 종교로서 이것을 이겨내고 승화시켜요. 자, 바로 슬픔의 극복, 종교적인 승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어때요? 지금 현실은 동생이 죽고 슬프지만 이것을 내 높은 이상, 무슨 이상? 종교라는 높은 이상으로 극복하고 미타차를 가기 위해서 돌을 닦으면서 이상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죠. 그럼 어떤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돼? 바로 숭고한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정리해 볼까요? 자, 제목의 의미와 말하는 이가 처한 상황. 자, 제 막내가 라고 했습니다. 죽은 누이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며 부르는 노래. 자, 말하는 이는 어떤 처지에 있어요? 자, 누이가 때이른 죽음, 이른 바람에 떨어졌단 말이야. 자, 요절을 신어요. 자, 그리고 누이를 추모하려고 합니다. 자, 누이의 죽음을 대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 우리 기에서는 슬프다. 서에서는 무상하다. 자, 이런 걸 느꼈어. 안타까움과 슬픔, 무상함, 허무함을 느꼈다면 아에서 전환되죠. 전환되면서 어때? 종교적인 신념, 불교로 자, 슬픔을 극복하고 재회를 기약하고 있다. 슬픔을 극복하고 재회를 기약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자, 이 시의 내용과 말하는 이의 태도를 정리하면서 이 시가를 읽고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도 문제 많이 나옵니다. 기서결 나눌 수 있어야 되겠고요. 기는 슬픔과 안타까움, 서는 허무함과 무상감, 결은 누이의 재회를 기대하며 슬픔을 극복한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누이의 죽음에 대해 말하는 이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해 보라고 했어요. 자, 앞부분에서는 되게 슬퍼하다가 다음부터는 종교의 힘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누이와 재회할 것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굉장히 슬프지만 어때요? 종교적 힘으로 슬픔을 극복하면서 누이와 극락에서 만난 것을 다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종교로 극복하고 돌을 닦으면서 그때를 추구해 나가겠다 라고 해서 자, 뭐를 느낀다?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와 비슷한 숭고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다른 작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유사한 태도가 나타나는 노랫말이나 시를 찾아 친구들과 공유해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는 노래가 먼저 나옵니다. 아까 나왔던 시가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해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너의 숨결도 마지막이라는 것을. 하지만 난 지금 헤매고 있어. 자, 지금 어때? 너와 이별. 내용상 사별의 느낌이 납니다. 자, 죽어서 헤어진 건데 넌 분명 이 세상엔 없는데. 자, 그래도 이젠 나 울지 않아. 자, 갑자기 극복해요.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더 이상은 슬프지 않아. 자, 슬펐다가 극복하고 습관처럼 하늘만 볼 뿐. 너와 난 함께 있는 것. 그래도 이젠 나 울지 않아. 다음 세상에서 만날 때를 기약하면서 이 슬픔을 극복해낸다. 라고 해서 역시 앞에랑 똑같습니다. 숭고한 아름다움이 느껴지고요. 이것 말고도 자, 신석정의 들길에서 이것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자, 비유를 사용했는데 푸른 산 위에 흰 구름이 있듯이 내 머리 위에는 푸른 하늘. 바로 나에게는 뭐가 있어? 희망이 있어요. 난 항상 꿈이나 희망, 이상을 품고 삽니다. 꿈, 희망, 이상을 품고 삽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나무들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여기는요 서리법인데요. 자, 뭐다? 자, 이렇게 내가 푸른 하늘을, 그러니까 꿈과 희망과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일은 매우 숭고한 일이다.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쉼없이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자, 이렇게 내가 연약하지만 힘차게, 자, 둥근 지구 계속 돌아가는 여기서 내가 버티고 서서 꿈과 희망을 추구하고 있으니 이것은 매우 숭고한 일이야. 자, 그리고 뭐래?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지키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역시 서리법 매우 기쁜 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이 부분이요. 여기가 중요하게 역설이요. 역설법입니다. 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자, 생활이 뼈가 저릴 만큼 슬퍼요. 좋을 수가 있어 없어. 뼈에 저리도록 슬픈 건 부정, 좋은 건 긍정. 같이 올 수 없죠. 역설인데요. 자, 지금 역설은 뭐야? 모순되지만 그 말이 진짜여야지 역설이야. 자,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뼈에 저리도록 생활이 슬퍼. 이 사람의 처한 현실이 여기야.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 여기까지가 화자의 처지예요. 자, 화자는 굉장히 슬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어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게 저문 들길에 서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저물어가는 들길, 점점 더 어두워지죠. 그러면 얘가 서 있는 현실, 얘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점점 더 암울해지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좋다고 했어? 나는 지금 힘겹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뭐 하겠다? 푸른 별을 바라보겠다. 자, 아까 푸른 하늘과 같아요. 꿈과 희망과 이상을 잃지 않겠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푸른 하늘 동그랗고, 아이고 푸른 별도 동그래줄게. 자, 둘 다 같은 겁니다. 자, 점은 들길. 자, 우리 아까 날이 밝으면 푸른 하늘이 보이겠지. 근데 지금 저물어가는 들길이란 말이야. 푸른 하늘 안 보이죠. 하지만 나는 뭐가 있어? 푸른 별이 있어. 자, 날이 저물다고 해도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어도 나는 이상, 꿈,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겠다.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 이 일은 굉장히 거룩한 일이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 사람이 처한 현실은 어때요? 부정적이고 힘들고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큰 꿈, 이상을 바라보고 이상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 이게 어떻다? 숭고한 아름다움이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이상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이상을 추구할 때 숭고미가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 마무리. 자, 향가는 신라시대부터 고려 초까지 이어졌고요. 향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써야 되기 때문에
작자는 당연히 승려나 화랑 같이 높은 사람, 귀족 계층이 썼다. 자, 주제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불교나 신성에 대한 어떤 부처님 이런 것에 대한 경외심, 나라에 대한 걱정, 충성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고요. 자, 현재 25수만 전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우리 백석의 수라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금 백석을 보시면 뭐 옆에 이거 설명부터 볼까? 자, 1912년부터 1996년까지 살았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 나중에 저기 북한으로 가가지고요. 자, 그러면 자, 시인 본명은 기행이다라고 했는데 백석은 워낙 좀 키 크고 잘생긴 걸로 유명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향토색이 짙은 평안도 방언을 잘 써요. 자, 그리고 모더니즘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시대를 발표했다라고 했는데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1930년대거든. 그래서 이제 백석의 시대 1930년대 작품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우 난골 쪽이나 고향이나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작품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울 시들이고요. 수라도 한번 봅시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백석 1930년대에 활동을 많이 했다고 했고요. 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다. 자, 일제강점기죠. 자, 백석의 시들을 보면 대체로 일제강점기 1930년대에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우리 민족의 모습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룬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백석의 시들을 보다 보면 정말 이런 게 많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라. 자, 수라가 무슨 뜻인지 먼저 보시면 아수라예요, 아수라. 싸움 따위로 혼잡하고 어지러운 상태 혹은 그렇게 일삼는 귀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라, 싸움 따위로 혼잡하고 어지러운 상태에 빠진 곳, 그런 상태 혹은 그렇게 만드는 귀신 같은 애들, 요런 애들을 우리 수라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수라인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으로 가면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자 보시면 방언이 잘 구사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라고 시작했고요. 자, 나라고 화자가 직접 드러나고 있어요. 나. 시적 화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시적 화자가 나왔으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어떤 감정 상태인지 혹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시적 대상 거미 새끼야. 거미 새끼가 방바닥에 내려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 대상은 거미고요. 거미 새끼 하나. 자, 내려왔어. 자, 나의 정서를 나타내는 건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때? 아무 생각이 없어. 무심한 상태. 자, 그리고 어디로 쓸어버려요? 자,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자, 그러면 춥고 어두운 현실이죠. 자, 차디찬 밤이라는 건 부정적 현실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거미를 문 밖으로 보냈는데 문 밖은 어때? 춥고 어두운 곳이에요. 바로 부정적인 현실. 자, 1930년대니까 일제강점기를 의미한다. 자, 일제강점기로 내쫓긴 바로 거미 새끼입니다. 자, 또 자, 춥고 어두운 것 이것을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얘를 문 밖으로 그냥 내버렸단 말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버렸단 말이야. 바로 자, 냉정한 나의 모습. 냉정하고 차가운 나를 뜻합니다. 냉정한 혹은 차가운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해요. 자, 언제인가 새끼거미 쓸려나간 곳에 자, 이번엔 누가 와요?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자, 왜 짜릿할게? 여기서 짜릿은 짜릿해. 이런 짜릿이 아니야. 찌릿찌릿. 가슴이 아프다 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가슴이 짜릿한다. 자, 마음이 아파요. 왜게?
아까 거미 새끼, 이 새끼 하나만 있는 줄 알고 밖으로 내보냈단 말이야. 춥고 어두운데 그냥 밖으로 내쫓았단 말이야. 근데 뭐가 왔어? 얘보다 큰 거미가 와. 가족이 있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가족을 내가 찢어버린 거란 말이야. 가족을 갈라놨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지는 겁니다. 자, 마음이 아프다 혹은 저리다. 자, 혹은 뭐 연민. 자, 슬픔, 안타까움. 자,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자, 왜 문 밖으로 버린 거야? 왜?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기 때문에 가족끼리 만나기를 바라는 거야. 자,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면 어떻다? 서러워한다. 자, 슬퍼요. 자, 서러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가라앉기도 전이다. 어디서? 좁쌀 알만한 알에서 가재 방금 깨인 듯한 파리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거미가. 자, 이번엔 누가 와요? 새끼거미가 무척, 아이고 이거 아닌데 이 색깔인데. 자, 무척 작은 새끼거미가 나타났는데요. 자, 이 다른 애들은 거미 새끼, 큰 거미 정도로만 얘기했는데 이번은 좁쌀 알만한 알에서 막 깨인 듯한 파리채 서지도 못한 하고. 자, 수식을 무지하게 길게 합니다. 자, 이렇게 수식이 길어지는 것, 얘한테 어떤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얘에 대한 연민이나 얘에 대한 감정 때문에 수식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다? 자, 수식이 많아졌다? 바로 연민이 커졌다는 것을 뜻해요. 연민이. 아이고, 연민이 커졌다 혹은 이 새끼거미에 대한 감정이 커진다.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자,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야. 좀스럽게 막 움직인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자, 마음이 아파요. 자, 왜?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조그만 새끼가 있었는데 다 찢어놨단 말이야. 자,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자, 왜? 도와주고 싶어요.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려요. 자, 바로 지금 거미들이 다 어때?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 서럽게 합니다.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얘는 나를 무섭게 여기면서 달아나 버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서러워지죠. 자, 그래서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부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자, 왜? 여기는 위험한 곳이지만 누가 있어? 형도 있을 거고 혹은 누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큰 거미, 어머니 혹은 아버지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자, 문 밖으로 버리는 이유는 바로 요런 마음 때문에 하고 슬퍼한다. 자, 그럼 뭐 한다? 거미 가족을 내가 찢어놨지만 거미 가족이 다시 재회하고 거미 가족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게 표면적. 하지만 일제강점기고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수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경우가 많다. 왜? 농촌에서 수탈을 많이 해가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계속 빚만 남아서 우리 문학작품들이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야. 계속 빚만 남으니까 어떻게 돼? 고향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밤에 도망치거나 이런 것들 혹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다 뿔뿔이 아빠는 뭐 금강으로 간다든지. 이때 일본이 금강 채굴권을 얻어갔기 때문에 금강의 붐이 일었었거든. 이걸 막 부추겼거든. 그래서 돈 벌기 위해 금강에 가거나 혹은 농사 짓기 위해서 뭐 북해도나 만주 같은 데 가기도 하고 혹은 독립운동을 위해 가기도 하고 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전엔 어땠는데? 고향에 일가 친척이 모여서 다 같이 오순도순 함께 농사 지으며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일제강점기 가족 공동체가 해체됐고 다시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게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라는 도대체 뭐냐?
바로 일제강점기 가족 공동체를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거미가족을 찢어놓은 화자 자신이 수라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아래로 내려가면, 자, 거미가족에 대한 말하는 이 행동과 정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거미 새끼 문 밖으로 쓸어버리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무심합니다. 두 번째는 큰 거미. 자, 아무리 참 바뀌지만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문 밖으로 버립니다. 자, 마음이 짜릿하고 서럽죠. 자, 3년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나와요. 자,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서 문 밖으로 버려요. 왜?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 자, 가슴이 메이는 듯하고 서럽고 슬픕니다. 점점점 감정이 올라가죠. 그래서 3년으로 갈수록 정서가 심화된다. 자, 제목의 의미. 자,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은 거미가족처럼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비극을 겪고 있었다. 시인은 이와 같은 공통점을 바탕으로 거미가족과 당시 우리 민족의 상태가 모두 수라와 같이 큰 혼란에 빠진 상태다. 자, 거미가족과. 자, 그럼 얘가 바라는 건 뭐다? 말하는 이가 거미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는 것. 이것은 곧 우리 민족이 공동체적인 삶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소망. 그래서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소망이다. 자, 뒤로 넘어가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말하는 이를 중심으로 시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 자, 1년에서는 거미 새끼. 자, 문 밖으로 쓸어버립니다. 이때 말하는 이는 무심하죠. 2연에서는요, 이제 큰 거미가 나와요. 큰 거미. 자,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문 밖으로 버립니다. 가슴이 짜릿하고 서럽다. 자, 무척 작은 새끼 거미. 자, 역시 문 밖으로 버려요. 자, 가슴이 메이고 서럽고 슬프다. 자, 그러면 당시 시대적 상황이다. 자, 이 시의 제목인 수라는 싸움이나 그 밖의 일로 큰 혼란에 빠진 곳 또는 그런 세계나 그곳에 사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 시가 창작된 1930년대는 20여 년이 넘는 식민 통치하에서 일제의 수탈이 절정에 이른 시기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적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자, 그렇다면 수라로 지은 이유는, 자, 시인은 가족들끼리 흩어져 혼란에 빠진 거미 가족의 모습을 통해 일제의 수탈로 가족이 해체된 우리 민족의 모습을 표현한 거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마치 큰 혼란에 빠진 것과 같다고 생각하여 수라라는 제목을 지었을 것이다. 자, 그럼 이 시를 읽고 어떤 감정이 들어요? 자, 너무 마음이 아프죠? 바로 슬퍼집니다. 자, 그래서 가족을 잃은 우리 민족의 모습, 자, 창작 당시 시대 상황과 알고 나면 어때요? 당시 현실이 매우 비극적이고요. 자, 가족을 잃은 우리 민족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얼마나 좌절했을지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슬픈 것 안에서도 뭐를 느낄 수 있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곱고 예쁜 것만이 아닌 고귀하거나 슬픈 모습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이 시 굉장히 슬픈 내용이지만 그 시 안에, 그 슬픔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문학을 통한 심리적 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여기까지 먼저 나가고 문제 풀어주세요.